너희가 내 커피에 넣은 게 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시작 전에 지금 이 내용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 전, 순이 고모, 진짜 언제까지 이런 거지 장사할 거예요? 미영이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식당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벽지는 누렇게 변했고 테이블은 기름때로 끈적거렸다. 30년 된 이 식당은 정말 초라해 보였다.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아이들 친구들이 와서 너희 고모가 여기서 이런 일 해야 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짜증이 묻어났다. 이 땅만 팔면 7억은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 답답해요. 조카 대성이도 거들었다. 고모, 나이도 이제 60인데 언제까지 이런 힘든 일을 하시려고요? 요즘 따라 이런 소리를 자주 한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남편과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이 조카 부부가 내 유일한 가족이었다. 대성이를 키우고 장가 보내고 손자까지 봐줬지만 결국 내가 가진 건 이 낡은 식당뿐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체면이 있거든요. 미영이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제 친구들이 고모가 무슨 일 하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아, 그래도 이 일로 너희 생활비도 보태고. 생활비요? 고모, 현실을 좀 보세요. 이 작은 식당으로 한 달에 얼마나 남아요? 기껏해야 100만 원 남으면 다행이잖아요. 차라리 이 땅 팔아서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대성이가 부동산 중개사와 상담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 일대가 재개발 확정이래요. 지금 팔면 최소 7억, 잘하면 10억까지도 받을 수 있대요. 10억이면 우리 빚도 다 갚고 강남에 아파트도 살 수 있어.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고. 미영이의 눈이 번뜩였다.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물론 돈이 중요하긴 했지만 30년 전 남편과 아들을 잃고 시작한 작은 식당이었다. 그때 식당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초반쯤 보이는 키 큰 남자였는데 어딘지 모르게 품이 있어 보였다. 이런 동네 식당에 오기에는 너무 말끔한 차림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나는 후다닥 앞치마를 다시 매며 그를 맞았다. 미영이와 대성이는 손님을 힐끔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뭘 드릴까요? 김치찌개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김치찌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남자가 자꾸 나를 쳐다봤다. 메뉴를 보는 척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내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간절한 눈빛이었다. 왜 자꾸 나를 보는 거지?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다가 몰래 밖을 내다보니 그 청년이 가끔씩 내 쪽을 흘끔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미영이와 대성이는 손님이 있는데도 대놓고 수군거렸다. 여보, 고모 요즘 정말 이상하지 않아?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걸 깜빡했다고 하고. 맞아. 그리고 밤에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뭔가 정신이 없어 보여.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 적이 없는데? 가스불도 항상 확인하고 끄는데 언제 깜빡했다는 거지? 미영아, 난 그런 적 없는데. 고모, 또 그러세요. 본인이 기억 못 하시는 거죠. 요즘 그런 증상이 자주 있으시잖아요. 대성이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제도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더라고요. 젊은 남자가 우리 쪽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김치찌개를 다 끓여서 가져다 주니 그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젓가락을 건네주던 순간 우리 손이 스쳤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청년도 깜짝 놀란 듯 손을 움츠렸다. 이상해, 왜 이런 기분이? 청년은 김치찌개를 천천히 먹으면서도 계속 나를 관찰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맛있었어요. 내일도 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가 나간 후 미영이와 대성이의 진짜 대화가 시작됐다.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다. 여보, 이제 정말 해야겠어. 뭘? 고모를 진짜로 그렇게 만드는 거 말이야.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그렇게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지?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고모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의사 진단을 받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어.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어차피 고모는 혈육도 아니잖아. 당신 고종 사촌 어머니일 뿐이고 우리가 의무감으로 모시고 있는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0년을 대성이를 친아들처럼 키웠고 대성이랑 결혼한 미영이도 딸처럼 생각했는데, 그리고 내 대학 동기가 신경과 의사거든. 그 친구한테 부탁하면 치매 진단서 받는 건 어렵지 않아. 하지만 고모가 멀쩡하신데 어떡해. 그러니까 멀쩡하지 않게 만드는 거지.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정말로. 당신 불면증 약 있잖아. 졸피뎀 말이야. 그거 조금씩 커피에 타면 정신이 멍해져. 그런 상태를 며칠 지속시키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야. 미영아,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걱정 마. 많이 타는 게 아니야. 조금씩만. 해가 되는 일은 아니고 그냥 조금 멍하게 만들어서 헛소리 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의사가 치매 초기라고 진단해 줄 거고 나는 몰래 부엌 뒤로 숨어들었다. 정말로 이런 악독한 계획을? 그리고 솔직히 고모도 혼자 외롭게 사시는데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재산 관리해 주는 게 고모한테도 좋은 일이야.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고모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잖아. 30년 동안 이 작은 식당만 하면서 뭘 알겠어? 30년 동안 이 식당 하나로 그들을 뒷바라지한 내가 대성이 학비도 결혼 자금도 심지어 손자 용돈까지 다 내가 됐는데, 그런데 혹시 고모가 눈치채면 어떡해? 눈치를 뭘 채워. 평생 식당 일만 하던 사람이. 그리고 설령 눈치채도 누가 믿겠어? 약에 취해서 하는 헛소리라고 하면 그만이야. 미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다. 그리고 한번 치매 진단을 받으면 모든 법적 권한이 우리한테 넘어와. 그때부터는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부엌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눈물이 뜨거웠다.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30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남편과 아들을 잃고 혼자 남은 후로 이 조카 부부를 내 새끼처럼 돌봤는데, 대성이 어릴 때는 내가 업고 다니면서 키웠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으며 장가갈 때는 예물값까지 보탰고 아이들 학비도 내가 대줬는데, 그런데 이들은 나를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이었구나.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미영이와 대성이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수면제를 타겠다고. 나는 몸서리를 쳤다. 정말 그럴까? 정말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새벽 4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남에게 보여준 적 없는 내 마음속 가장 소중한 보물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바래진 사진들이 나왔다. 남편과 나 그리고 정우야. 내 손가락이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두 돌을 갓 넘긴 우리 아들. 통통한 볼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그대로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그 밤, 남편이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급히 가던 길에 으앙, 으앙. 정우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어올랐던 것이다. 40도가 넘는 고열에 경기까지 일으켜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야 했다. 내가 그때 같이 갔다면, 내가 운전을 했다면, 남편이 아이만 신경 쓰느라 앞을 제대로 못 본 채 운전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내가. 그날 밤 이후 나는 모든 걸 잃었다.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삶의 의미도. 대한푸드라는 작은 회사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모든 걸 정리하고 이 작은 식당만 남겨두고 숨어 살았다. 정우야, 엄마 목소리 들려? 아직도 매일 내 이름 부르고 있어. 나는 아들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사진 속 정우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이제 살아있다면 32살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키는 아빠처럼 클까? 성격은 나처럼 온순할까? 갑자기 어제 그 청년이 떠올랐다. 나이가 비슷하고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특히 그 눈빛이 바보 같은 생각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우는 죽었다. 내 품에서 차가워진 채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미영이가 평소보다 일찍 부엌으로 들어왔다. 고모, 일찍 일어나셨네요. 커피 드릴게요. 평소와 달리 다정하게 말했다. 보통은 일어나자마자 투덜거리기 바빴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친절했다. 고마워. 의심스러웠지만 마셨다. 쓴맛 사이로 뭔가 이상한 맛이 났다. 쓴맛보다는 약간 쌉쌀한 맛이. 정말로 약을 탔나?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냥 원두가 바뀌었나 싶기도 했다. 30분 후 정말로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다. 눈꺼풀이 무겁고 생각이 흐릿해졌다. 고모, 오늘 뭐 하실 예정이에요? 오늘 뭘? 평소라면 바로 대답했을 텐데 생각이 잘 안 났다. 머릿속이 솜으로 막힌 것 같았다. 어머, 고모. 괜찮으세요? 얼굴이 이상해 보이는데. 미영이가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에는 묘한 만족감이 있었다.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듯한.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내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어느라고 느렸다. 고모,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 그때 대성이도 나타났다. 고모,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어제 저녁? 뭘 먹었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분명히 뭔가 먹었을 텐데. 기억이 안 나세요? 잠깐만, 뭘 먹었더라? 나는 머리를 쥐어짰다. 어제 일이 생각나지 않았다. 어머, 고모,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네요. 미영이와 대성이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나는 확신이 들었다. 약을 탔다는 것을 내일부터는 계획을 세워야겠다. 오후 1시 그 젊은 남자가 어제 약속대로 다시 왔다. 안녕하세요. 어제와 같은 걸로. 내 어제가. 나는 말을 제대로 못했다.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발음이 부정확했다. 남자가 깜짝 놀란 듯 나를 봤다. 괜찮으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고모가 요즘 많이 힘드세요. 미영이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나이도 있으시고 어제도 이상한 행동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행동이요? 네, 밤에 혼자 중얼거리시고 가스불도 켜놓고 깜빡하시고 아까도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나는 항변하고 싶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입안이 마르고 혀가 무거웠다. 젊은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마치 뭔가 잘못된 것을 감지한 것처럼 남자가 의미심장하게 나를 봤다. 그 눈빛에서 뭔가 알아챈 듯한 느낌이 들었다. 김치찌개를 끓이러 부엌에 갔는데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도 뭘 해야 하는지 순간 멍해졌다. 김치찌개 어떻게 끓이는 거였지? 아니야, 나는 30년째 요리를 해왔는데 손이 떨렸다. 정말 내가 이상해지는 건가? 아니면 약 때문인가? 오후 3시쯤 약 기운이 조금 빠진 것 같았다. 그제서야 정신이 좀 들었다. 이상해. 분명히 뭔가 이상해. 분명 이건 일반 수면제가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다른 약을 섞은 건가? 나는 미영이가 내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기로 했다. 셋째 날 아침, 어제보다 더 많은 양을 탄 것 같았다. 나는 마시는 척하면서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했다. 정말 내가 한심했다. 말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슴이 아파왔다. 고모, 위험해요. 대성이가 급하게 뛰어왔다. 가스불 켜놓고 물도 안 넣고 그냥 냄비만 올려놓으셨네요. 화재 날 뻔했어요. 나는 당황했다. 나의 연기는 완벽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내가 너무 한심했다. 고모, 이런 식으로는 정말 위험해요.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불안해요. 미안해, 내가 정신이. 고모,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미영이가 걱정되는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 눈에는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었다. 제 친구가 신경과 의사거든요. 한번 검진 받아보시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후 1시 그 남자가 또 왔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죄송한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혹시 대한푸드라는 회사 아세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대한푸드? 30년 전 남편과 함께 세운 그 작은 회사.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왜 갑자기? 제가 그 회사에서 일하거든요. 미영이와 대성이가 갑자기 관심 있게 쳐다봤다. 어떤 회사예요? 식품회사인데요. 꽤 큰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지금 30년 전에 사라진 분을 찾고 있어요. 사라진 분? 네, 창업주신데 박순이라는 분이요. 내 심장이 멈출 뻔했다. 정신이 또렷해졌다. 혹시 이 동네에서 그런 이름 들어보신 적? 어머, 고모 이름이 박순이인데요? 대성이가 무심코 말했다. 그 순간 젊은 남자의 눈이 번뜩였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정말요? 박순이 씨라고요? 네, 박순이 맞아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0살이에요. 남자의 눈에서 감격이 번졌다. 혹시 30년 전에 남편분과 아들분을. 나는 입을 다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 기억이 잘 안 나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뭔가 확신을 가진 것 같았다. 넷째 날 오후 2시,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다. 검은 세단 세대가 식당 앞에 일렬로 섰다. 이런 고급차가 이 동네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모두 근엄한 표정이었고 품이 있어 보였다. 마치 대기업 임원들 같았다. 안녕하세요. 맨 앞에 중년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희는 대한푸드에서 왔습니다. 미영이와 대성이가 갑자기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대한푸드에서요?
왜 여기에? 혹시 박순희 사장님 계신가요? 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희가 30년째 찾던 분이 계시다는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30년째요? 네, 저희 회장님을 찾아서요. 회장님? 대한푸드 창업주이자 현재 최대 주주이신 박순희 회장님을요.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컵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다.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이신데요? 현재 대한푸드는 매출 3조 원 규모의 대기업입니다. 3조 원? 네, 국내 식품업계 1위 회사입니다. 박순희 회장님은 60%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죠. 60%면 얼마나? 계산해 보니 1조 8천억 원 정도 되겠네요. 대성이가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 돌아가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자 식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미영이와 대성이가 나를 번갈아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고모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불안감이 가득했다. 고모가 대한푸드 회장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이름이 같잖아. 나이도 맞고. 우연의 일치야. 고모가 무슨 재벌이야. 하지만 그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다섯째 날 밤 10시 그 젊은 남자가 나를 따로 불렀다.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다. 휴대폰으로 조용히 연락이 왔다. 아주머니, 저예요. 이정우입니다. 정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지금 나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 시간에? 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나오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식당을 빠져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이정우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고개를 돌렸는데 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 네, 저는 이정우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정우라는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내 죽은 아들의 이름이었다. 혹시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으신 적 있나요? 온몸이 떨렸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어떻게, 저는 그때 살아남았어요. 뭐라고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었지만 7년 전에 모든 게 돌아왔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30년 전 내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내 글씨로 우리 정우야라고 적혀 있었다. 이 사진, 제가 평생 간직해온 사진이에요. 사고 당시 제 옷에서 나온 유일한 단서였어요. 내 다리에 힘이 빠졌다. 정우야? 내 엄마. 30년 만에 재회였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말 너야? 정말? 네, 정말 저예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30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모두 쏟아내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지냈어?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구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찾았어? 기억이 돌아온 후에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분명히 내 품에서 죽은 걸 확인했는데 기억이 돌아온 후에 고아원 원장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뭘? 병원 원장님의 실수로 아이가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요. 수소문 끝에 병원 원장님을 만났고 어렴풋 기억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뭘? 어떤 기억?
차트를 보니 직업이 대한푸드라고 적혀 있었고 다시 연락을 하자 자취를 감추셨다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다고 병원 원장님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지금의 대한푸드가 30년 전에도 존재했는지 혹시 다른 이름인 건지 알아봤어요. 30년 전에 대한푸드라는 회사는 전국에 지금의 대한푸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한푸드에 입사를 했고 우연히 회사에서 30년 전에 실종된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식당에 엄마인 걸 확신했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정우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하는 일 알고 있어요. 뭘? 수면제 타는 것도 가짜 치매 만들려는 것도 다 봤어요. 정말? 엄마도 알고 있어. 먹는 척하고 조금만 먹었어. 그리고 바로 미리 타놓은 비타민으로 바꿔. 그래도 약간의 어지럽이 있었고 연기를 하느니라고 나도 힘들었어. 엄마 그러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당하고만 있어요?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정우 너를 키우는 것처럼 키워서 나도 충격을 받았지만 엄마 부탁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용서 못합니다. 몰래 카메라도 설치했고 모든 증거가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엄마가 이제 해결할게. 엄마를 믿어. 네, 엄마. 엄마는 정말 대한푸드 회장님이에요. 아버지께서 모든 지분을 엄마 명의로 남겨두셨거든요. 그런데 나는 모든 걸 정리했는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엄마 소유예요. 회사에서 30년째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정우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게 이해됐다. 엄마, 이제 그 사람들한테 당하지 마세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정우야, 엄마를 믿어. 엄마, 제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6째 날 오후 3시,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다. 미영아, 대성아. 나는 평소와 다른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을 불렀다. 뭔 일이세요? 앉아라. 고모 목소리가. 커피 마실래? 나는 미영이 앞에 커피를 놓았다. 고모가 직접. 응. 특별히 정성껏 탔어. 미영이가 한 모금 마셨다. 맛이 좀 이상한데요? 이상해? 별로 안 이상한데? 나는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다. 혹시 수면제 맛 아닐까? 미영이가 컵을 떨어뜨렸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다. 뭘 말씀하시는. 며칠 동안 너희가 내게 수면제를 타줬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타주는 거야. 고모. 아니지.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다. 나는 대한푸드 창업주 박순이야. 너희가 바보로 본 그 고모가.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다. 1조 8천억 원, 그게 내 재산이야. 고모님 아니. 미영이가 말을 더듬었다. 아직도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나는 차갑게 웃었다. 너희가 내 커피에 넣은 게 정말 수면제였을까? 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바꿔치기 했지. 바꿔치기? 너희가 넣은 수면제를 비타민으로 바꿔놨어. 그리고 내가 멍한 척 연기했고 대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30년 동안 친아들처럼 키웠는데 가슴이 눈물이 나더라. 그걸 생각하면 치매 환자 연기쯤은 일도 아니더라. 그럼 고모님은 처음부터. 응, 다 알고 있었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그때 정우가 들어왔다. 내 진짜 아들을 소개시켜 줄게. 이 손님이 내 진짜 혈육이야. 내 아들이라고.
대성이가 이야기했다. 분명 품에서 차갑게 시체로. 정우가 이야기했다. 그만해.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 없어. 그리고 너희가 수면제 타는 장면, 가짜 치매 만들려던 계획 모든 대화 다 녹화되어 있어. 정우가 작은 카메라를 들어 보였다. 이걸로 고발하면 사기죄, 상해죄로 몇 년은 들어갈 거야. 미영이가 무릎을 꿇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고모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고모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대성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나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한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미영아, 대성아. 네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정말로 달라져야 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를 진짜 고모로 생각하고 살아.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가족으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모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될게요. 일주일 후 모든 것이 정리됐다. 대한푸드에서 정식 복귀 요청이 왔지만 거절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회사는 정말 안 하셔도 되고요? 괜찮아. 30년 동안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았는데 뭐가 더 필요해? 미영이와 대성이는 진짜로 달라졌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한푸드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다.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주말마다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줬다. 하지만 그게 대성이랑 미영이의 본심이라는 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다.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들었다. 돈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하더라도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다. 돈적으로는 절대 도와주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20년간은. 그리고 나와 정우는 새로운 여행을 준비했다. 엄마, 30년 동안 어떻게 견디셨어요? 너를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 매일 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어. 우리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엄마, 감사해요. 뭘?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용서해줘서. 바보야. 엄마가 어떻게 널 포기해. 그리고 가족은 용서하는 거야. 아직은 다 용서한 게 아니야. 향후 20년 정도는 지켜봐야지. 정우가 이야기했다. 와, 우리 엄마 정말 무섭다. 하하. 택시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지나갔다. 30년 동안 나를 가둬뒀던 이 도시를 벗어나는 기분이었다. 정우야. 네. 앞으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저도요, 엄마. 이제 정말 함께해요. 우리는 서로 미소를 지었다. 30년 늦은 새 출발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우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대한푸드에서 또 연락 왔어요. 회장님 복귀를 간곡히 원한다고. 거절해. 정말요? 응. 나한테는 이미 최고의 사업 파트너가 있거든. 누구요? 내 아들. 정우가 활짝 웃었다. 그럼 새로운 사업 정말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 엄마와 아들이 함께 하는데 안 될 리 없어. 우리는 출국장으로 향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고 멀리서 대성이와 미영이가 대한푸드 공장 정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새로운 출근복을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은 매일 성실히 일하면서 진짜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 같았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내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났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